이번 시간에 V-Ray 렌더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 수업 자료로 들어가셔서 3D Max 렌더 설정 값을 들어가시면 제가 버전별로 렌더 값을 올렸고요. 이 렌더 값을 토대로 약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는데 편집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먼저 2020 제가 지금 사용하는 버전이 2020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이 다를 경우에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 맞는 버전을 열어 주시고요. 네, 맥스에 왔습니다. 우선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 주전자 톱니바퀴 모양 단축키는 F10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렌더 설정 값을 잘 해놔야 재질을 넣더라도 좋은 해상도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프리셋으로 가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렌더 설정 값을 한번 불러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여기 뜨는 거고요. 우선 세이브 프리셋, 로드 프리셋이 있습니다. 세이브는 여러분이 직접 설정 값을 만든 거를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이것 또한 이따가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로드 프리셋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방은 내 문서에 3D Max 렌더 프리셋 방이고요. 혹시 직접적으로 찾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 컴퓨터 열기에 문서방으로 가볼게요. 문서방을 들어오게 되면 그 방 안에 여러분이 설치한 3D Max 2020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오토백 자동 저장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프로그램이 꺼지게 됐을 때 오토백 방으로 들어오셔서 자동 저장된 파일을 복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시면 렌더 프리셋이라고 있죠. 렌더 프리셋 제가 지금 제공해드린 파일을 바로 이쪽에다가 넣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창을 띄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로 이곳에 넣고 나서 이 파일을 오픈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파일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 여기에서 오픈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같은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러한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이제 저장할 때 여기 있는 5가지 파일들을 동시에 같이 저장한다 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이 V-Ray Next 업데이트 1, 2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뒤에 업데이트라는 문구는 없을 수도 있고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통 V-Ray Next로 주로 뜹니다. 이거는 CPU 뭐 지금 CPU라는 거는 i5, i7, i9 이렇게 되어 있는 여기 있는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ay 기본적인 렌더 값으로 돌리게 되면 이 프로세서 CPU로 돌리게 됩니다. 제가 이제 추후에 그래픽 카드로 돌리는 방법 또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열 때 굳이 이걸 다 하실 필요 없이 V-Ray Next로만 로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여기는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 아실 거는 카먼이라고 되어 있는 이 일반적인 기본 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이제 V-Ray를 같이 할 거니까 V-Ray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건너뛰어서 렌더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제가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나 넣어서 예시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본 창에 오시면 여기에 아웃풋 사이즈라고 되어 있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웃풋 사이즈를 내가 2000 그 다음에 뭐 한 9, 뭐 2000에 1000으로 했다. 그러면 비율이 1대 2가 됐죠. 그래서 여기 비율이 같이 뜹니다. 1대 2. 그러니까 2000이라는 거는 해상도 사이즈입니다. 해상도 사이즈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대를 해도 이미지가 깨지지 않겠죠. 대신 렌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V레이로 오게 되면 V레이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이걸 렌더 설정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다운만 받으시면 이 값이 세팅된 값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우선 직접적으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창은 잠깐 끄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열게요. Alt W로 3D뷰를 키우고요.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사이즈는 뭐 정하고 들어갈까요? 사이즈는 뭐 6m, 6천에 높이는 뭐 낮게 2m짜리.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 어, 제가 이제 박스 마더 파일 수정창에 들어가시면 이 세그먼트 값을 뭐 넉넉하게 6개, 6개를 줘볼까요? 안 보이죠? F4를 눌러주시면은 보입니다. F4는 면과 선을 동시에 보여주는 기능이죠. 이때 에디트 폴리를 눌러주시고요. 면을 눌러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울게요. 대충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면은 꼭 꺼주시고요. 지금 안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잘 보셨어요. 검정색이 맞습니다. 왜 빨간색인데 얘는 검정이냐? 여러분은 뭐 다른 컬러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면에 두께가 없어요. 이쪽 보시면 두께가 없죠? 그래서 이 3D 잘 보시면은 한쪽 안쪽은 두께가 없기 때문에 쉘로 주셔야 쉘은 제가 넉넉하게 한 50 정도 줄게요. 이제 안에가 보이죠? 그래서 이 3D는 한쪽 면만 보입니다. 반대면은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꼭 두께값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태로 다른 3D 프로그램을 갖고 가게 되면 내부에서 바깥을 볼 때 아예 그냥 면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Alt W를 눌러서 제가 이번에 탑뷰로 올게요. 오늘은 동시에 여러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차근차근 뭐 카메라는 카메라, 탑뷰요. 카메라는 카메라, 조명, 재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우선 만들기에 들어오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있는데 Vray 카메라를 할 거예요. 이미 우리는 Vray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Vray 설치를 안 하신 분은 이 Vray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안 하신 분은 맥스를 끄시고요. Vray를 설치하신 후에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Vray 들어오시면 여기 피지컬 카메라를 와 주시고요. 제가 창을 어디다 뚫었는지 보면 이쪽이죠. 한번 이제 이렇게 카메라를 배치를 했는데 반대로 갔네요. 그러면 제가 무브 창을 눌러서 카메라 머리 쪽을 클릭해서 잡고 이번엔 타겟이요. 타겟을 잡고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Alt W로 카메라가 잘 잡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바닥에 숨어 있네요. 타겟은 여기 있네요. 머리는 이쪽에 있고 F3 눌러서 그냥 여기 3D상에서 움직여 볼게요. 타겟 잡고 한 다음에 제가 아마 이 상태에서 뷰를 Alt W 눌러서 제가 이거를 카메라 뷰로 다시요. 이걸 3D 뷰죠. 퍼스펙티브 누르시면 뷰를 바꿀 수 있는데 새로 만든 카메라 뷰. 단축키는 C예요. C 하면 바로 카메라 뷰가 잡힙니다. 이때 바닥에 있어요. 모든 카메라는 작업할 때 프런트 뷰에서 보시게 되면 그라운드 레벨 0이 붙어서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마우스 휠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높이 위치는 조정할 수 있어요. 단 회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Alt 휠이 안 먹어요. Alt 휠이 안 먹습니다. 혹시 움직이고 싶으시면 다시 이걸 잡고 퍼스펙티브 3D 뷰로 나오셔야 작업 진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단축키 실수로 컨트롤 C 한번 눌러볼게요. 컨트롤 C 카메라 만드는 거예요. 단축키가 컨트롤 C 그러면 안 움직입니다. 이때 다시 P 눌러볼게요. 어때요? 카메라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단축키 컨트롤 C를 실수를 하신 경우 이렇게 카메라 안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P 퍼스펙티브로 나오셔야 하고요. 다시 Alt W 가셔서 카메라 잡습니다. 카메라를 잠깐 수정을 할게요.
그래도 카메라 기본적인 기능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다른 건 모르겠고 포커렌스 값, 이게 지금 카메라 뷰인 상태로 가서 보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이 좀 좁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지금 카메라가 지금 탑뷰에서 이 카메라가 잡혀 있는 게 기준이고요. 이 3D 뷰를 잘 보시면은 이때 포커렌스 값이 있는데 요거를 제가 40에서 20으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공간이 넓게 보입니다. 시야각을 볼게요. 분명히 아까 40일 때 시야각이 이렇게 좁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20으로 바꿔주면 각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고요. 아까 우리가 렌더 설정 값을 했지만 이때 렌더링은 어떤 거냐? 이 설정 값을 열고 바로 렌더도 있지만 바로 하는 것도 있어요. 요 번개 표시가 렌더링입니다. 단축키는 F9가 될 거예요. 그래서 렌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렌더 창이 뜨면서 시간이 같이 나와요. 당연히 렌더링을 해도 아무것도 안 나올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제가 지금 아까 카먼에서 이 해상도를 좀 높게 했으니까 해상도는 한 800에 600으로 기본으로 갈게요. 해상도가 너무 높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렌더링을 해도 까만 이유는 조명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탑뷰에서 지금 요쪽에 구멍이 있겠죠. 이쪽으로 물체 만들기, 조명, 그 다음에 Vray, 선, 태양을 하나 만들게요. 태양이 이렇게 들어오는 듯한 느낌으로 연출을 할 거예요. 이때 물어봅니다. 하늘을 만들 건지 Vray 스카이를 만들 건지 물어봐요. 그러면 만들겠습니다 라고 진행을 할게요. 마우스 오른쪽, 그럼 체크가 꺼지죠. Alt W, 제가 프런트에서 태양 보이시나요? 이렇게 혹시 이거 안 보이면은 여러분들 이 화면 보면서 태양 이렇게 움직이시면 돼요. 이번에 태양의 고도를 좀 올리겠습니다. 태양의 고도 올려서 한번 제가 이제 설정창 다시 띄워보고 이제 렌더링을 한번 해볼게요.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됩니다. 렌더링이 되고요. 렌더링이 다 되게 되면 제가 이제 부분 렌더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여기 주전자 보시면 빨간색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부분 렌더로 나는 이쪽 이렇게 반으로 우측 나눠서 렌더링을 여기만 돌리겠다. 지금 이제 뭘 테스트 할 거냐면 제가 이제 Vray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은 되어 있지만 이 설정은 아직 이거 설정은 따로 안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거의 이거는 필수입니다. 카메라에 오토 익스포셔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 노출을 도와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체크하고 렌더링을 해볼게요. 어둡죠? 그래서 렌더링, 이거는 VA 4 버전에서 생긴 새로운 기능입니다. 그래서 오토 익스포셔를 해주시면 렌더 한번 돌려볼게요. 여기만. 그러면 밝기가 자동으로 잡혀요. 이 어두운 부분을 알아서 보정을 해줍니다. 색 보정이요. 그냥 전체 다시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보다 색감이 훨씬 더 선명하면서 깊이감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체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럼 옆에 있는 화이트 밸런스는 뭐냐? 화이트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붉은 계열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전반적으로 하얀색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들게끔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필요에 따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1차적인 간단한 렌더 설정은 우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렌더를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오토 익스플로셔를 이제 체크를 했는데 익스포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밝기를 자동으로 잡는 거를 앞전에 같이 봤죠. 그래서 이 값을 매번 체크하는 게 번거롭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할 때 프리셋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세이브 프리셋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불러왔던 그 폴더 창이 뜹니다. 혹시 이 폴더 창이 안 뜬다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가시면 돼요.
내 문서에 3D Max 렌더 프리셋방입니다. 여기에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값이 만약에 난 최종이다. 아니면 나는 이거 렌더 설정값 1이다. 뭐 저는 그냥 그럼 렌더 1번 렌더 값이라고 할게요. 렌더 1. 저장할 때 메시지가 뜹니다. 아까 불러올 때 떴던 메시지와 동일한데 이 창은 뭘 얘기를 하냐? Common VLHUI 세팅, 렌더 엘리먼트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크게 필요한 거는 이 VLA 값이에요. 그래서 이 VLA 값만 저장하셔도 됩니다. 그 뜻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나는 아웃풋 사이즈 내보내기 형식을 뭐 3000에 3000으로 딱 저장을 해놨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렌더 값을 불러오게 됐을 때 이 카몬까지 저장하면 여기 저장된 값이 여러분이 저장한 거에 덮어쓰기를 해버려요. 그럼 날아가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VLA 값만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VLA 값만 저장을 하면 제가 다음에 불러올 때 여기 이제 메시지를 렌더 프리셋 방을 열게 되면 여기 자동으로 저장이 되죠. 열게 되면 이때는 그냥 하나만 딱 불러오게끔 뜹니다. 다 저장하셔도 되긴 해요. 매번 요것만 딱 체크해서 불러오셔도 되기 때문에 불러와 볼게요.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오토 익스포셔에 관련된 그 체크 값이 적용이 잘 되게 렌더링이 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값을 더 알려드릴게요. 카먼은 이제 아웃풋 사이즈로 되어 있어서 내보낼 때 아까 640에 480 사이즈와 제가 여기 이제 물체를 하나 좀 놔둬 볼게요. 물체는 뭐 주전자를 할까요? 차라리 티팟 주전자하고 이게 오토그리드를 좀 누를게요. 오토그리드 하면 이 물체 위에 정확히 올라가거든요. 이왕이면은 주전자를 저 멀리 놔둘게요. 멀리 놔뒀습니다. 그리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렌더링을 했고요. 렌더링이 완성이 되면 저장을 한번 할게요. 저장은 여기 저장 버튼 있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여기에다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저장은 제가 렌더링 테스트라고 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렌더링 테스트라고 여기에다가 형식은 JPG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JPG로 그냥 A1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장을 한 폴더를 열고 이미지를 열었어요. 색감이 다르게 나왔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요게 감마 값이 안 맞을 때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새로 렌더링을 다시 돌려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저장할 때 이런 경우가 만약에 생기면 그래서 바로 끄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장하실 때 똑같은 JPG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A1이 아닌 A2라고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오토매틱 말고 밑에 오버라이드라는 값이 있는데 오버라이드로 그냥 체크를 해볼게요. 오버라이드 값으로 체크를 합니다.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들어가면 오버라이드로 저장한 값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버라이드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요번에는 해상도 아까 이제 A2를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면 어떤가요? 주전자 값이 어떤가요? 잘 보이나요? 약간 흐리멍텅하게 깨져 있죠. 그래서 이 카먼이라는 값이 뭐냐? 제가 이제 설정창을 다시 열게 되면 이건 창은 끄셔도 됩니다. 여기 설정창 들어가서 제가 이 락을 누를게요. 락을 누르면 이 값을 바꾸면 자동으로 세로의 폭이 바뀌어요. 그래서 가로의 값을 제가 2000 정도로 바꾸겠습니다. 2000. 더 크게 하면 좋은데 저도 렌더링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렌더 한번 걸도록 할게요. 이미지 자체가 뭔가 좀 커진 느낌이 들죠? 여기 50%라고 뜬 문구는 뭐냐? 100% 50%만큼 축소되어 있다는 뜻이죠. 100%로 확대를 해주면 이게 원본 이미지입니다. 아까랑 느낌이 다르죠. 우선 시간이 꽤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렌더 값을 제가 멈추고 우선 멈출게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부분 렌더로 이 주전자만 테스트를 좀 하겠습니다.
이 주전자가 얼마만큼 깨지지 않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파일을 똑같이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지금 감마 값은 오버라이드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질 않아서 A3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렌더 설정 값 테스트 가서 A2로 엽니다. 아까 거 확대해도 깨져 있죠? A3 갑니다. 확대하니까 주전자가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해상도의 차이입니다. 당연히 크게 할수록 좋죠. 근데 렌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거를 2000에서 4000으로 바꾸게 되면 렌더 시간이 2배가 느는 것이 아니라 4배가 늘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의 해상도는 2000이면 1000짜리 이미지가 크게 4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4배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수치를 2배로 늘리실 때는 시간이 4배로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시고, 우선 카몬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웃풋 사이즈만 좀 주의 깊게 잘 살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웃풋 사이즈를 하실 때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여기 테두리를 보시면 여러분이 이게 보이는 대로 렌더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뷰분을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 퍼스펙티브가 됐을 수도 있고 V레이 카메라가 됐을 수도 있고, 이때 Show Safe Frame이라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옆에 단축키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렌더할 때 이 노란색으로 잘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2000에 1500이 아니라 2000에 난 1000으로 하겠어. 2대1 비율. 그럼 이렇게 나오죠. 자, 딱 렌더링이 되는 범위를 잡아주는 게 세이프 프레임이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잘라지는 부분을 보고 렌더링을 또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고요. 세이프 프레임을 이렇게 끄도록 할게요. 작업할 때는 사실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건 우선 그 다음에 렌더 엘리먼트에 가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가 제공해드린 기능들인데 이 기능은 사실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전 이건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고요. 추가를 좀 할게요. 알려드리고 싶은 기능이 Vray MTL ID랑 그 다음에 Vray 오브젝트 ID. 그래서 우선은 MTL ID는 재질 때 쓸 거니까 우선 넣어는 볼게요. 넣어 놓을게요. 넣어 놓고 MTL ID OK. 그 다음에 또 추가. 요번엔 Vray 오브젝트 ID OK. 추가. 자, 여기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Vray 오브젝트 ID는 설명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재질과 상관없습니다. 오브젝트 ID는 무엇이냐? 제가 이제 이 주전자 박스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박스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주전자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할게요. 이때 오브젝트 프로퍼티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시면은 여기 써있죠. 오브젝트 아이디라고. 번호는 0으로 돼 있어요. 적용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를 1로 바꿀게요. 엔터 누릅니다. 오케이. 얘는 1로 했어요. 얘 오브젝트 프로퍼티스 얘는 2번. 이게 번호별로 컬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1번으로 하면 둘이 같은 컬러로 정해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직 이해가 안 되시면 렌더링을 돌려보면 이해가 되겠죠. 제가 아까 설정해 놓은 값 그대로 렌더링을 할 건데 아마 렌더링을 할 경우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간혹 이 부분 렌더가 설정되어 있을 때 부분 렌더가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 부분 렌더 스탑을 해주시고 부분 렌더를 꺼주시면은 전체 렌더가 될 겁니다. 렌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잠깐 기다렸다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모든 렌더링이 끝이 났습니다. 아까 제가 오브젝트 ID라고 설명을 했죠. 여기 창을 열게 되면은 알파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렌더 엘리먼트가 바로 이제 여기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 알파는 이 바깥에,
모델링 되어 있지 않은 바깥과 안쪽이 분리되는 거. 혹시 여기 유리 재질을 넣었다면 알파로 잡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모델링이니까. V의 MTL ID 우리가 재질은 아직 안 했죠. 오브젝트 ID 아까 제가 주전자 1번, 물체는 2번.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쓰는 거냐?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써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렌더하는 법을 알려드리면 여러분 저와 같이 포토샵에서 합성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따로 저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하나 한번 저장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JPG로 저장을 하고 오버라이드로 해서 이거 오토매틱으로 했더니 색감이 이렇게 되니까 오버라이드로 해서 제가 이제 이거는 B1으로 갈게요. B1 저장. 그러고 나서 VLA 오브젝트 ID 그 다음에 저장 눌러주시고 JPG로 B2라고 할게요. 저장. 저장이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할 건 아니고 미리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는지. 이건 참고용입니다. 나중에 저와 함께 할 걸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B1, B2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포토샵으로 불러왔고요. B2를 제가 이제 이쪽으로 해서 붙여놓도록 할게요. 정확히 붙이고, 확대를 한 다음에, 셀렉트, 색상만 뽑는 게 있죠. 색상 찾기를 해서 색상을 찾아볼게요. 우선 빨간색 먼저 찾을게요.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체, 이거 마우스 오른쪽 카피. 알파 값으로 주전자 알파 값. 주전자 알파 값 하나 만들었어요. 다시 레이어 1으로 와서 똑같이 색상 찾기를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저 박스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박스 잡았죠? 마우스 오른쪽 복사합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원본 파일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파일은 필요가 없어요. 지워도 되겠죠? 얘는 숨겨도 될 것 같아요. 숨겨도 됩니다. 백그라운드를 제가 더블 클릭으로 풀도록 할게요. 이때 컨트롤로 주전자 앞부분을 잡으면 이렇게 잡히겠네요. 얘 마우스 오른쪽 사각형 하고 카피 할게요. 원본에서. 카피하면 이렇게 원본에서 얘가 복사가 된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복사가 된 거예요. 됐는지 어떻게 하냐? 색상 어졌으면 색상을 제가 한번 수정창에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컨트라스트를 좀 올려볼까요? 이렇게 밝기도 좀 조절을 하고 그냥 컨트라스트만 좀 올리면 이렇게 껐다 켰다 껐다 켰다. 요번엔 제가 원본 파일을 우선 선택하고 컨트롤해서 이 박스를 잡고 요번에도 복사할게요. 카피. 컷을 안 하는 이유는 원본이 훼손되니까 카피를 할게요. 카피가 잘 됐죠? 이때 이미지 컬러 밸런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색상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수정도 가능하죠. 지금 색상이 수정되잖아요. 색상이 수정이 됩니다. 전액 값, 다시 전액 값. 그래서 이렇게 채널로 사용하실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오브젝트 아이디 말고 MTL 아이디 또한 재질에서도 이렇게 분리하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 다음에 재질에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구슬창으로 볼 수 있는 재질이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재질입니다. 재질은 뭐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이제 구슬 같은 경우에는 구슬이 설정이 되어 있어서 저는 여기 옵션에서 구슬을 6 곱하기 4로 해서 총 24개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상태로 해놨고요. 구슬창은 이게 최대치고 더 이상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구슬이 24개로 가득 차게 되면 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제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A 재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뭐 컬러는 뭐 붉은색으로 만들었다. 여기 크게 보이는 거에다가 적용을 해볼게요. 재질 넣기는 이겁니다. Assign Material to Selection 세 번째 하나 둘 셋. 혹은 드래그로 넣으실 수도 있어요. 드래그로 넣을 수도 있고 모든 재질이 가득가득 찼어요.
그런데 이 A 재질은 뭐 더 이상 변경할 필요도 없어서 당분간 쓸 일이 없다. 행여 수정할 일이 거의 없다. 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빈 구슬 하나를 남겨두고 이 구슬을 덮어쓰기를 하세요. 그러면 덮어쓰기가 되죠. 이때 이름을 바꿀게요. 뭐 진짜 말 그대로 새로운 재질. 새로운 재질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운 재질은 난 초록색을 썼다. 이 건물을 새로운 재질로 적용을 하겠어. 그래서 지금 재질이 가득가득 찼는데 이걸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우리가 아까 이걸 덮어쓰기를 해버렸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마찬가지예요. 이 재질을 불러와도 될 만한 구슬창을 하나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포이드로 빨간색 박스를 불러오시게 되면 A 재질이 불러와집니다. 그러면 이 건물 구슬창이 사라지게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이드를 뽑으면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4개의 재질 중에 이게 픽스가 된 거긴 한데 지속적으로 넣고 스포이드로 뽑아가지고 다시 불러와서 편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길게 눌러볼게요. 두 번째 재질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재질을 지금까지 보시던 건 스탠다드예요. 이 재질 스탠다드 재질이고 이름을 제가 이걸 더블 클릭 두 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설정창이 뜹니다. 아까 구슬창 안에 있던 거와 동일해요. 그러고 나서 이름을 요거를 1번 재질이라고 할게요. 이해되게끔 1번 재질이라고 하고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마우스 휠 드래그로 하고 마우스 휠로 하면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다음에 또 스탠다드 이렇게 뽑을게요. 얘도 더블 클릭. 얘는 2번 재질.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이제 계속 재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2번 재질 네 글자 이후에는 글자가 표기가 안 돼요.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그 뒤에 이름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름을 너무 길게 쓰는 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써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당연히 확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이름이 길게 보이긴 하나 멀리서 봤을 때 어떤 재질인지 알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V-Ray 재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첫 번째로 와서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재질은 이 구슬창과 이게 분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확대를 해보면 이게 지금 이제 최대치 사이즈입니다. 최대치 사이즈고 재질을 만약 막상 넣게 되면 거의 몇백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이 안에다가 뭐 찾는 건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너무 방대해가지고 찾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는 뭐 가구 재질을 쓴다. 밑에는 바닥 재질, 여기는 뭐 벽 재질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하게 되면은 알아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다가 많은 재질을 넣는 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쪽에 뷰 1이라고 돼 있어요. 뷰 1 마우스 오른쪽 한 번만 클릭해 볼게요. 리네임이라고 있네요. 그러면 이거를 아예 처음부터 건물 재질, 건물에만 사용하는 재질이다. 여기 이제 또 새로운 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빈 화면에다가 새로운 창 만들기. 이번에는 가구 재질. 그럼 가구에 사용하는 재질만 정리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작업하기가 훨씬 좋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기존에 제가 이 구슬창을 가지고 재질을 수업을 했었는데 이번부터는 이 두 번째 창 재질을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한번 만드는 거 연습을 해본 거고 1번 재질부터 한번 더블 클릭으로 이것도 삭제를 해볼게요. 제가 이제 스탠다드 안 하고 이제 V-Ray를 진행할 거예요. V-Ray를 들어왔는데 혹시 V-Ray를 열었더니 이렇게 창이 뜨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V-Ray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렌더 창 들어가서 프리셋
우리 같이 만든 거 있죠? 렌더 설정값 2020을 불러오셔도 되고요. 앞전에 제가 이제 설명한 본인만의 렌더 값을 저장한 거를 불러오셔도 돼요. 편한 걸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렌더 Vlay가 활성화가 됐으니까 재질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Vlay는 이렇게 기능들이 많은데 우리는 크게 Vlay MTL 그 다음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Vlay Lite MTL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Vlay MTL과 Vlay Lite MTL을 제가 이제 써볼게요. 우선 Vlay MTL부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여기 있는 문구들이 다 보이지만 그게 또 여기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디퓨즈 말 뜻 그대로 색상입니다. 그래서 디퓨즈 요 재질 창을 열게 되면 컬러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이 구슬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구슬을 크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상부에 창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재질 스포이드를 뽑는 거, 재질 넣는 거, 재질 삭제하는 거. 삭제하는 거는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요. 버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쇼 백그라운드 인풋 이게 있어야 유리를 넣든 반사 재질을 넣어도 이게 잘 적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Vlay MTL 우선 제가 반사 요거는 그냥 이름을 색감이라고만 할게요. 색감. 그 다음에 요거는 색만 지정하는 거로 할게요. 원하시는 재질 색이 있으면은 해주시면 되고요.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Vlay MTL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고 올게요. 요것도 굿을 좀 키워서 보고 요거 우선 색감 재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구슬창 갖고 오고 여기 이제 제가 카메라 뷰로 좀 와볼게요. 카메라 뷰에다가 박스를 여기다가 아니 박스를 요거 하나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여러 개 만들게요. 이렇게 거기다가 주전자도 또 뭐 올려보고 여기 놔두고 뭐 이렇게 여러 개를 해야지 뭐 적용을 해보죠. 그냥 앞에 보이는 거 건물에다가 요 재질을 넣도록 할게요. 넣는 법은 건물을 먼저 잡습니다. 그 다음에 재질 잡고요. 재질 넣기. 그러면 재질이 이렇게 들어가져요. 우선 색감은 넣는 연습은 했고요. 두 번째 재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재질은 이미지를 넣어 볼 거예요. 디퓨저 색 옆에 있는 이 슬롯 창이 이미지 넣기예요. 그러면 벽돌 한번 넣어 볼까요? 벽돌. 벽돌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제가 한번 구글로 가볼게요. 여기다가 벽돌 재질이라고 치면 이렇게 다양한 재질들이 보입니다. 재질은 저는 가능하면 어떻게 쓰냐면 도구에서 크기를 모든 크기 말고 가능하면 큰 사이즈로 했을 때 해상도가 잘 나오거든요. 이건 이쁘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거 마우스 오른쪽을 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폴더는 재질 수업이라고 하나 만들어서 넣을게요. 그냥 이제 벽돌이라고 이렇게 해주고 맥스로 다시 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퓨저 우측의 슬롯 창을 열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여기서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이 비트맵 위주로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맵을 들어가게 되면 경로가 뜹니다. 그 경로에 이렇게 재질 창이 뜨네요. 벽돌 재질이라고 해서 제가 불러와 볼게요.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재질이 보이죠. 이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살짝 밀게요. 나는 분명히 여기다 넣었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지시선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방이 곧 여기에요. 원래대로 더블 클릭해서 이제 나가면 이 방으로 나올 수 있고 이 방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여기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방에 대한 편집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길 비트맵 방이라고 하는데 비트맵 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비트맵 방에는 여기 재질을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비트맵은 재질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다른 재질로도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뷰 이미지라고 뜹니다. 뷰 이미지. 그럼 우리가 적용한 재질. 여기 범위도 있어요. 난 재질을 이렇게만 적용할래. 적용을 눌러주시면 그 부분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쓸 거니까 적용하진 않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 use real world scale이 체크가 되어 있다면 안 돼요. 이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즈에 프리페런스를 가셔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커스터마이즈 프리페런스를 가시면 텍스처에다가 여기 밑에 use real world 텍스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켜져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켜볼게요, 제가. 이 재질이 보이시나요? 재질 안 보이죠? 이게 꺼졌을 때, 켜져 있으면 이 벽돌이 한 수십 개의 벽돌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그맣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작업할 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건 켜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커스터마이즈, 프리페런스, 이 체크사항은 꼭 꺼주시길 바라고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아와서 요거는 제가 요 부분에서 한번 넣어 볼게요. 벽돌을 잡고 재질 넣기. 넣었는데 분명히 벽돌을 넣었는데 안 보여요. 제가 이제 잠깐 퍼스펙티브 3D 뷰로 볼게요. 좀 확대를 할게요. 안 보이죠? 왜 안 보이냐? 여기 보시면 여기 Show Shade Material in Viewport라고 재질 미리 보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미리 보이고요. 혹시 이걸 했는데도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은 안 보이는 경우를 만들어야겠죠. 안 보이는 경우가 언제냐? 잠깐만요. 스피어 했을 때가 안 보였나? 지금 따라하지 마세요. 제가 그냥 임의로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는 거니까 이렇게 막 편집되어 있는 경우 이 재질이 바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재질 선택하고 재질 넣기. 지금 우선 잘 보이네요. 지금 자동 설정으로 되는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안 보이는 경우가 있다면 UVW 맵.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수정창, 편집창, 마더파에 들어오셔서 UVW 맵, 그 다음에 박스. 그래서 해상도. 이건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보여드렸죠. UVW 맵.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이미지 넣기까지는 우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재질 수업을 한번 하면서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반사값이에요. 이건 이제 또 빼고 새로운 재질 또 만들어 볼게요. V-Ray MTL 갖고 와서 살짝 띄워주고 얘 더블 클릭해서 얘 자체 클릭하면 여기가 이제 들어오죠. 반사 재질이라고 할게요. 반사 재질. 반사 재질은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한번 해볼게요. 반사 재질 얘는 1번. 반사 재질 1번을 하고 이거 화면을 살짝 좀 줄여서 이 화면도 이제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반사 재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똑같이 백그라운드를 꼭 켜주셔야 됩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이 백그라운드를 꼭 켜줘야 돼요. 백그라운드를 켜주고 컬러는 여러분이 이제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아무 컬러나 해주시고요. 이때 반사 값은 리플렉트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반사, 아래에 있는 게 투명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검정색을 내리면은 반사 값이 강해지는데 원래는 여기 흰색이 되면 완전 반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여기 프레넬이 체크가 돼 있어요. 프레넬을 꺼주면 완전 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미세하게 디테일하게 이제 조절할 때 체크를 하셔서 쓰면 되는데 완전 반사 값 쓸 때는 꺼주시는 게 좋아요. 아예 끄고 진행할게요. 반사를 좀 많이 쓸 거예요. 한 50% 반사 값을 씁니다. 요거는 그냥 반사를 하는 게 아니라 반사에서 여기 보시면은 반사값 밑에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코팅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에만 쓰세요. 투명도에는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여기 0.8 정도 줘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약간 코팅된 듯한 느낌으로 선명하게 반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주전자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주전자 잡고 재질 넣기. 재질이 성공적으로 잘 들어갔습니다. 우선 반사 적용을 했고요. 그런데 분명히 반사값을 적용을 했는데 반사된 게 느껴지나요? 요거 정도? 크게 반사된 게 안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우선 카메라 뷰로 올게요. 반사값은 렌더링을 돌려야만 알 수가 있어요. 좀 반사를 좀 세게 주고 싶으면은 제가 박스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복사할게요. 여기는 투명한 거 넣고 여기는 완전 반사 넣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을 또 마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약하게 반사 준 재질 줬고 또 V-ray MT를 갖고 와서 얘 이름은 완전 반사는 거울이죠. 거울. 거울은 컬러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프레넬 값 끄고요. 프레넬 리플렉션을 꺼야 완전 반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켜주셔야 뒤에가 비춰지고요. 반사값 흰색으로 끝까지 내리시면은 완전 반사가 돼요. 거울이죠. 그리고 요거를 줄까요? 요거를 재질 넣기 들어갔습니다. 이건 렌더링을 해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미리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리 만들어 볼게요. 유리. 제가 V-ray MTL을 갖고 와서 구슬창 키우고 여기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유리라고 할게요. 유리. 유리 아시겠지만 유리가 투명하죠. 두 번째는 여기 리플렉션 있고 여기 리플렉션 약간 보면 스펠링이 다릅니다. FLE고요. 여긴 FRA입니다. 그래서 그 스펠링 차이인 거고 백그라운드 우선 켜주고요. 유리는 우선 투명도를 먼저 줄게요. 투명도. 유리가 100% 완벽하게 투명하진 않아요. 그래서 255, 255, 255를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한번 줘볼게요. 우선 끝까지 주고 끝까지 주면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잡히긴 하는데 너무 투명해서. 그래서 투명도 값은 가능하면 255 말고 한 250, 248 이렇게 살짝 못 미치듯이, 그러면 약간 이 투명 값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투명해도 물체가 안 보여요. 작업할 때 이게 사라져가지고 찾기가 힘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유리가 투명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프레넬 값 좀 끌게요. 끄고 확대를 해서 보면 반사 값이 있어요. 프레넬 값을 적용을 하면 반사가 너무 약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끄고 반사는 좀 넉넉하게 이 정도, 투명하면서도 반사가 같이 있죠. 유리는 이 정도 반사 값을 제가 좀 섞어 줄게요. 미리 보기엔 어차피 안 돼요. 그래서 렌더링을 돌려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렌더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설정 값 우리가 그때 뭐 하고 싶은 걸로, 저는 이거 이제 새로 만든 값, 요게 V-Ray의 요 카메라 오토 익스포ዥ 체크를 해놓은 요 값을 쓸 거예요. 한번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는 이 번개 표시를 하면은 이렇게 렌더링이 돼요. 렌더하게 되면 하나는 거울이고 하나는 유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렌더링이 좀 많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캔슬. 요거 끄는 건 이건 꺼봤자 렌더링 계속 돌아갑니다. 얘는 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렌더링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카몬에 가서 한 800에 600으로 우선 테스트를 할 거예요. 테스트해서 마음에 들면 나중에 이 사이즈를 키우는 겁니다. 렌더링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면은 약간 거울의 느낌이 좀 잘 안 나요. 주변에 뭐 반사는 이 반사할 게 이런 것밖에 없어서 제가 그러면 거울을 약간 여기 거울을
주전자 하나 여기다 여기 이쪽에다 주전자를 만들어서 얘를 거울로 쓸게요. 재질 열면 아까 여기 거울 있죠? 거울 잡고 얘 잡고 재질 넣기. 그럼 이 거울 들어갔습니다. 이 두 번째가 반사라 그랬죠? 다시 렌더링을 해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반사되는 게 보이시나요? 반사가 되고 있죠? 이게 프레임을 세 바퀴 돌게 되면 렌더가 끝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세 바퀴 돌고 난 후에 이때 최종적으로 렌더링이 되면서 이미지가 깨끗해져요. 이건 유리 느낌 나죠? 이건 거울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비치는 거고 제가 이거도 이제 거울 재질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질이 들어갑니다. 얘도 은은하게 반사 약간 코팅된 듯한 느낌이 생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응용 버전으로 들어갈게요. 이미지에 반사값을 넣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 건물에다가 전 부분을 대리석 타일로 돌릴 거예요. 응용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얘를 대리석 타일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색감으로 인식이 돼 있잖아요. 한번 적용한 재질은 한번 여기 이 색감 더블 클릭하면 제가 이걸 컬러를 바꿀게요. 어떤 변화가 생기나 잘 보세요. 이 색감은 이 건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재질을 바꾸면 한 번 넣었기 때문에 얘만 변경하면 적용된 게 같이 변경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넣을 필요가 없이 얘만 바꾸면 돼요. 혹은 이름도 같이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대리석이라고 쓸게요. 그냥 단순하게 대리석 반사라고 쓰겠습니다. 이때 컬러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컬러는 상관없고요. 이미지 값은 제가 인터넷에서 좀 구해 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대리석 재질이라고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리석 재질이 뭐 다양한 것들이 있네요. 요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들어가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도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미지 다른 이름 저장하면 JPG라고 떠야 이걸 불러오기가 좋을 것 같아요. 대리석 타일 해상도 좋은 재질일수록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디퓨즈 우측에 슬롯창 열게 되면 비트맵이라고 있습니다. 불러온 대리석 타일 오픈하고요. 이거 쇼 쉐이드 매트리얼 뷰포트를 눌러주시면 미리 보기가 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걸 재질이 막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수정창에서 UVW 맵,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을 해줄게요. 사이즈는 한 1000, 저도 정확히 몰라요.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 한 1000으로 한번 해볼게요. 약간 느낌이 나죠? 재질창을 열어서 대리석 재질은 넣었는데 아직 반사값은 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석 보면은 제가 이제 확대를 해볼게요. 두 번째 값이 반사인데 이 프렌을 꺼야지 반사값이 좀 강하게 적용이 되고 반사값을 제가 좀 낮춰볼게요. 이렇게 이런 은은한 반사로 갈게요. 그 다음에 반사값 글로니스 값 0.9 정도 주면 약간 코팅된 듯한 느낌이 난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을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렌더 값 이때 이 벽체 반사값 살짝 섞고 재질만 줬을 뿐인데 아니 환해지죠. 밝은 계열 흰색 계열을 쓰면 좀 더 반사가 잘 되고요. 어두운 계열을 쓰면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반사가 약하게 진행이 됩니다. 약간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우선 이 설정 800에 600이면 이미지 해상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한 적어도 2000 이상, 많게는 3000 정도로 렌더링 돌려야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불러온 이미지, 제가 이제 다운받은 이미지 해상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이 느낌이 살 수 있습니다. 반사값이 있으니까 약간 이러한 듯한 바닥 반사,
여기 색감도 색반사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알파값 하면은 이렇게 알파값 뽑히고요. 그때 우리 앞에서 V-Ray 오브젝트 ID 요거 제가 이거 재질 이거 기존에 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MTL ID는 요 다음에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재질 반사값까지 우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입체 효과 주기입니다. 오퍼시티 맵을 먼저 진행을 해볼게요. 투명도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D에서 얘는 두께의 박스 대신에 플레인으로 한번 진행할 때 오토그리드를 키시고 이런 뭐 벽면 같은 데 이렇게 잡아주시면 생기고요. 무브로 X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잡아 당겨 줄게요. 좀 최대한 이렇게 가까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재질 창에 들어오시면 제가 또 V-Ray MTL 새로운 재질을 만들어 볼 거예요. 굿을 크게 보고 백그라운드 깔아주고 그 다음에 이 재질의 이름은 오퍼시티 맵이라고 제가 이제 진행을 했어요. 인터넷상에 오퍼시티 맵이라고 구글에다가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재질이 있더라고요. 흰색은 보이는 거고 검정색은 뚫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정색은 사라진다. 완벽한 검정색이어야 되고요. 요건 지금 제가 이제 다운 받아 놓은 상태라서 디퓨즈 옆에 비트맵으로 제가 요거 불러오도록 할게요. 디퓨즈가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잘못 넣었다 보니까 M이 생겼어요. 드래그로 넣거나 혹은 여기 있는 거 잡고 삭제하면 돼요. 쭉 내려오면 맨 밑에 맵스라고 있습니다. 맵스에 오셔서 이 오퍼시티 맵, 오퍼시티 여기에서 넣을 거예요. 오퍼시티에서 비트맵으로 들어갑니다. 오퍼시티에서 비트맵으로 넣어 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죠. 검정색 부분이 사라진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여기 오퍼시티 비트맵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때 제가 재질 미리 보기를 이 상태에서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잡고 재질 미리 보기를 할 거예요. 이 부분을 잡고 그래야지 보기가 좋아요. 한번 넣어 볼게요. 바로 보이죠. 만약에 미리 보기를 여기서 안 하고 여기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뚫리는 효과까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에서 미리 보기를 하는데 혹시 지금 버전이 2020인데 낮은 버전 쓰시는 분들은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비트맵에서 미리 보기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선은 쭉 올라올게요. 요 보이는 부분이 좀 찌그러졌죠. 그래서 제가 물체를 잡고 마도파이 수정창 UVW 가셔서 굳이 박스를 할 필요 없어요. 두께 값이 없기 때문에 높이 값을 이렇게 낮추면 여기 비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끝이 아닙니다. 다시 재질에 오셔서 여기 반사 값이 있죠. 금속이니까 프레넬 값 끄고요. 반사 값을 좀 적당하게 섞어주고 이 디퓨즈는 의미가 없어요. 디퓨즈는 여기서는 제가 오퍼시티에만 적용을 한 거기 때문에 디퓨즈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빨간색을 진짜로 주게 되면 여기 빨강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건 이제 회색으로 갈게요. 좀 짙은 회색으로 갖고 반사값은 제가 섞었습니다. 프레넬 값 끄고요. 그 다음에 글루시니스 값을 0.7 정도 좀 많이 줬어요. 0.7 정도 반사값을 조금 더 줄게요. 그러고 나서 렌더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번개 마크 표시. 근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이걸 다 렌더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렌더할 필요는 없으니까 제가 이 부분 렌더 이 부분이 잘 되는지를 보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렌더 잠깐 끄고 부분 렌더 테스트 때는 작업하는 그 부분만 렌더하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렌더 시간이.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왜 이렇게 금속의 느낌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워낙 조그매서 그래요. 더 확대하면 그 느낌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칭된 것처럼 보이죠? 이걸 좀 더 가까이 보고 싶으시면 해상도를 키우거나 아니면 이 물체를 뭐 최대한 이렇게 가깝게, 제가 이게 최대한 가깝게 완전히 이렇게 붙일게요. 다시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최대한 가깝게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이게 오퍼시티 값을 쓰는 거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이 되게 높지는 않아요. 실제 3D라면은 이 부분에 3D 형태가 보여야 되는데 요건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퀄리티가 되게 좋지는 않은데 멀리서 봤을 때는 효과가 그럴싸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요. 수정도 아주 좋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오퍼시티 말고 이 면 그대로 갖다 쓸게요. 다른 재질 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제가 인터넷상에다가 범프맵이라고 썼어요. 범프맵은 어떤 느낌으로 찾을지 한번 이렇게 보면 범프맵을 뭐 이 느낌도 이거 느낌 괜찮은데 이게 로고가 있어서 요것도 괜찮네요.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복사를 하겠습니다. 범프맵이라고 해서 저장을 하고 범프맵 같은 경우에는 재질 창을 열게 되면 또 이제 새로운 재질 하나 만들어야겠죠. VLMT로 와서 굿을 키우고 배경, 뒷배경 쓰고 이름은 범프맵이라고 할게요. 어떤 효과냐? 이거 또한 쭉 내려온 맵스에 범프맵이라고 있습니다. 맨 위에 있네요. 범프맵. 아까 제가 이제 받은 걸 비트맵으로 넣을게요. 보이시나요? 범프맵. 이게 바로 범프맵입니다. 어두운 색은 들어가고 밝은 색은 튀어나와요. 그래서 범프맵을 제가 잡고, 범프맵 잡고, 미리 보기. 여기다가 한번 넣어 볼게요. 범프맵은 미리 보기를 해도 효과가 안 나네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이 비트맵을 미리 보기를 누를게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보이는 건 아니지만 렌더링을 하면 이 검정색 부분 들어가고 이 부분 좀 튀어나온 효과가 생겨요. 그런데 범프 효과 값을 30으로 돼 있잖아요. 만약에 얘를 300으로 주게 되면 엄청나게 심하게 튀어나온 느낌 나죠? 한번 테스트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한번 돌려볼게요. 렌더링을 돌리면 이 부분 지금 현재 값을 300으로 준 거예요. 어때요? 튀어나온 느낌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튀어나오죠.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반만 줄게요. 이렇게 반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값은 범프를 30으로 줄이겠습니다. 효과가 어떨지 한번 볼게요. 부분 렌더 약간 은은하게 들어가죠. 300과 30의 차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타일의 느낌을 살릴 때 좀 더 입체감 있는 느낌을 쓸 때 좋습니다. 그래서 범프맵은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고요. 이제 하는 김에 제가 이제 MTL ID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MTL ID 뭐냐? 여기 V에 MTL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렌더 설정 가보겠습니다. 렌더 설정. 렌더 설정. 렌더 엘리멘트가 있는데 여기 제가 VLA MTL ID, VLA 오브젝트 ID. 오브젝트 ID는 아까 설명을 했었고 혹시 모르면 제가 다 지워볼게요. 다시 추가합니다. 추가하기 무조건 VLA로 하셔야 돼요. VLA MTL ID. VLA에 고유 재질 번호가 적용되는 겁니다. 적용됐고요. 그 다음에 요걸 한번 써볼까요? 얘를 써볼게요. 그러면 저게 바로 요 재질이네요. 이 벽돌 재질. 벽돌 재질 같은 경우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0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길게 누를게요. 이 번호가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 번호별로 색이 다 다른 거예요. 얘를 1번으로 합니다. 1번 고유의 컬러가 있어요. 아마 빨간색이 아닐까 싶은데 이때 이제 렌더링을 제가 돌려볼게요. 렌더링을 돌리는데 이때 부분 렌더를 돌리면 안 돼요. 부분 렌더를 이제 끄고 이제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할게요. 제가 요거는 이렇게 뒤로 보내고 Shift에서 복사 하나 할게요. 여기 투명 망
그러니까 모든 적용한 재질은 다 써봐야겠죠. 그리고 렌더링 하는 김에 이제 렌더 하겠습니다. 렌더. 이때 여기 눌러보시면 MTL ID만 지금 현재 오픈해 놓은 상태라서 MTL ID면 뭐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렌더링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돼야만이 이 값이 떠요.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돌아가죠. 이제 보이죠? 이게 이제 파이널 렌더가 들어가야만 이 구분이 뜹니다. 그래서 MTLID 1번으로 한 값만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재질도 번호를 매겼다면 여기에 MTLID처럼 재질이 들어갔을 겁니다. 컬러가요.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하고 MTLID 저장 따로 하고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고 포토샵에서 또 편집할 때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 재질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번엔 모델링에서 재질을 분리해서 넣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모델링은 하나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박스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뭐 F4를 좀 눌러볼게요. 이때 에디트 폴리상에서 면을 잡고 뭐 이 상태에서 뭐 익스트루드로 무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튀어나오 아니 그냥 뭐 튀어나올 필요도 없이 제가 조금 보기 편하게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아이솔레이트 셀렉션 이 물체만 보기. 이제 퍼스펙티브로 와서 좀 3D로 볼게요. 이제 재질을 달리 넣고 싶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이 물체가 더 이상 이제 편집을 안 할 때, 파이널일 때,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제가 두 가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복사할게요. 카피로. 첫 번째 방법, 마우스 오른쪽, Convert to Editable Poly. 이제 박스도 아니에요. 완전 Editable Poly입니다. 이때 면 잡고 이때 재질창 같이 띄울게요. 만들었던 재질 뭐냐 다 넣습니다. 뭐 뭐 여기에다가든 요 재질을 넣겠다. 우선 기본적으로 들어가긴 하죠. 한 번에. 그 다음에 얘 벽돌은 여기에 넣겠다. 따로 들어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그 다음에 여기는 잡고 뭐 이 부분 좀 넓게 잡을까요? 이만큼. 거울을 넣겠다. 뭐 거울 넣어도 뭐 큰 표현은 안 되죠. 뭐 거울 좀 구분되라고 컬러는 좀 바꿔 놓을게요. 이 부분 컬러 렌더를 해야지 나오는 거고요. 뭐 그 다음에 뭐 여기 오퍼시티 맵 만들어 놓은 거 여기는 오퍼시티 맵을 넣겠다. 이렇게 뚫린 것처럼 보이죠? 이 부분에는 범퍼 맵을 내 넣겠다. 이게 무브가 되어 있으면은 실수로 잡다가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셀렉트로 재질 넣을 때 셀렉트로 넣는 게 좀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재질을 따로따로 넣게 되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 이 고유 재질의 크기를 조절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이 물체는 하나죠. 그래서 UV 떨맵은 이 전체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재질 사이즈가 바뀌어도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UV 떨맵을 적용하기가 썩 좋지는 않다. 색깔 구분할 때는 좋은데 이건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디터블 폴리가 아니에요. 아까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나는 재질을 뭐 요거 넣어볼게요. 얘를 넣었다. 한 번에 들어가죠. 여기만 잡고 넣었다. 한 번에 바뀌죠.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로 해야만이 이게 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러면 이 부분의 재질, UV 때문에, 그러니까 재질의 사이즈를 각각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난 이 부분 재질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디태치로 뜯으세요. 이렇게 디태치로 뜯으셔야 됩니다. 디태치로 이렇게 뜯어주세요. 그리고 또 여기도 면 잡고 디태치로 뜯어주시고요. 복사 말고 그냥 뜯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재질을, 여기 이제 기존 재질 넣었고, 매트리얼 갑니다. 여기 이제 벽돌 넣었고, 뭐 여기는 뭐 아까 오퍼시티 맵 넣었고, 이렇게 하면 각자 UV 돌 맵을, 왜? 독립된 객체이기 때문에 각자 UV 돌 맵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새로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에이트 폴리 우선 끄고 다시 에이트 폴리 들어가면 어떤 방법이냐? 면에 쭉 내려보면 아까 MTR ID처럼 세트 아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번호를 넣을 수 있는데 나는 이쪽 면, 그러니까 우선은 전체 드래그해서 번호를 우선 하나로 통일해 줄게요. 우선 전체는 1번이야. 이쪽 앞에 부분은 아까 이거 셀렉트로 하자고 했죠? 2번이야. 그 다음에 뭐 나 위에 부분은 뭐 3번이다. 라고 이렇게 번호를 각각 다르게 여기 뭐 한 4번 할게요. 해놓고 재질이 이제 또 새로운 재질이 있습니다. 새로운 재질. 좀 재질을 좀 확대를 해보면 Vlay로 아까는 계속 들어갔는데 이번엔 쭉 내려보면은 여기 가장 위쪽을 가 보시면 여기 멀티 서브 오브젝트라는 재질이 있어요. 이걸 한번 빼볼게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보니까 번호가 매겨져 있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블랙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다가 이제 새로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1번에 들어가셔서 나는 Vlay로 세팅을 해야겠죠. Vlay MTL로 세팅. 다시 2번에 가서 또 Vlay MTL 세팅. 또 3번에 들어가서 Vlay MTL 세팅. 아까 우리 4번까지 넣었죠. 그래서 재질 안에 재질을 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1번 재질, 2번 재질, 이 번호가 써 있죠. 아까 제가 이거 넣을 때 번호를 매겼죠. 컬러를 바꿔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이거 그냥 구슬 잡고 더블 클릭 여기 들어가서 비트맵 컬러만 그냥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는 빨간색. 다시 두 번째 거는 더블 클릭해서 얘는 뭐 한 노란색, 뭐 연두색, 뭐 하고 싶은 컬러로 뭐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그대로 회색. 얘는 보라색. 재질을 넣고 이 재질을 얘를 잡는 게 아니라 이 본체를 잡고 어디다가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본체를 잡고 재질 넣기.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각 그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별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폴리로 해서 번호로 고유 번호를 매기고 넣는 방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대신 얘 차이점은 에디터블 폴리가 아닌 폴리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재질 분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걸 하나 알려드리면 이 물체 제가 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이렇게 박스 연결하고 뭐 이쪽에다 뭐 이렇게 박스 만들고 뭐 이쪽에는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할게요. 저 이거 막 세그먼트 생겨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 지금 궁금해하는 학생이 갑자기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수정창에 가면 이 세그먼트 원래는 이렇게 돼 있죠. 요 값을 한번 바꿔 놓으면 그게 계속 유지가 돼서 이게 뭐 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우선 재질을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우리 만들어 놓은 거 얘를 여기다가 넣고 두 번째는 뭐 벽돌 재질도 넣고 세 번째는 거울 넣고 네 번째는 반사 넣고 여기는 오퍼시티 재질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재질창 잠깐 끄고 이 부분 갑니다. 이쪽을 에디트 폴리로 만들고요. 얘네들은 이제 합칠 거예요. 어태치로. 얘네 합치고 물어봅니다. 기존에 있는 매티리얼 아이디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그대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시 또 어태치 또 물어보죠. 또 어태치 물어보죠. 어태치.
그럼 기존의 본인 고유의 재질들을 유지를 하고 합쳐졌어요. 그러고 나서 재질창 가서 스포이드로 얘를 뽑게 되면 이렇게 아까 우리 만든 거 얘랑 똑같죠. 이렇게 총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재질이 이렇게 멀티 서 오브젝트 재질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재질을 혹시 갑자기 이걸 배우지 않고 스포이드를 뽑았는데 이런 게 생긴다? 그래서 한 재질 안에 여러 가지 재질이 들어있다라는 걸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